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놓아주는 순간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관계, 기회, 감정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얼마나 멀리 사라져버렸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칼 융은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지 평생 연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오랫동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마도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개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할 거야, 저 말을 할 거야,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인생을 스케줄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융은 이 점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극히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훨씬 더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 또는 저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결정은 분명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고 같은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원치 않았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약점도 아니고 성격적인 결함도 아닙니다. 융은 이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의식적인 결정 아래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힘의 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때로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고 결정을 미룰 수도 있으며 반응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누르고 미루고 억눌렀던 것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이 어떤 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쌓이는 분노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몸에 느껴지는 것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사라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융은 우리 안에 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역동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까?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만이 우리를 실제로 이끄는 유일한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을 빙산의 눈에 보이는 부분, 즉 밝고 눈에 띄며 형태가 뚜렷한 부분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빙산의 대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수면 아래의 거대한 구조물은 천천히 제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빙산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수면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빙산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결정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말해놓고 몇 주 후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융의 사상에 따르면 결정을 내리는 부분과 실제로 우리를 이끄는 부분은 다릅니다. 의식은 무언가를 바꾸기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 흐름대로 계속 나아갈 뿐입니다. 바로 이때 통제력에 대한 환상이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융은 당시 통용되던 심리학적 이해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람들은 충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말의 절반은 맞지만 나머지 절반은 위험한 환상입니다. 의지는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적이 아닙니다. 무의식 또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감은 종종 허구에 기반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있나요? 변화를 결심했지만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나요? 융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려면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냥 놓아주세요.
억지로, 방어적으로, 고집스럽게 굴지 마세요.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칼융에 따르면 모든 것은 극단으로 치닫으면 정반대로 변합니다. 당신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껴안고 붙잡으려 애쓰고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붙잡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더 세게 움켜쥘수록 그 사람은 더 멀리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의 근본 법칙으로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세게 밀면 반대 방향으로 저절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진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너무 세게 밀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강하게 흔들립니다. 항상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강인하고 항상 차갑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모습이 결국 내면의 압박감으로 변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 압박감은 언제 폭발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커지고 무시했던 감정은 깊어집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아주 작은 일이 과도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도 놀라고 당신도 놀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마침내 폭발하는 것입니다. 불안도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진정하려고 할수록 내면은 더욱 긴장되고 생각을 지우려고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자주 떠오릅니다. 생각을 멈춰라 라는 말이 언제 효과가 있을까요? 융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신의 균형 메커니즘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면 반대되는 힘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 힘을 보지 못하지만 그 힘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주 융통성 없고 굽히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모든 것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갈등을 피하고 항상 타협하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두 극단 모두 결국 그 반대를 낳습니다. 경직성은 결국 나약함으로 이어지고 부드러움은 억압된 분노로 귀결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진자 운동은 정신이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내면 세계는 극단이 아닌 중간에 존재합니다. 중간은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현재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너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애쓰지 않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융의 관찰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다른 이 두 극단은 결국 같은 곳으로 귀결됩니다. 둘 다 정신의 균형을 깨뜨리고 반대 진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능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순환입니다. 이러한 반대되는 것들의 변화는 관계에서도 작용합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제한하고 끊임없이 가까이 있으려 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숨막히는 느낌을 받고 거리를 두려 합니다. 가까워지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정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과도한 압력에 맞서는 저항력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 반응은 선택이 아니라 자동적인 것입니다. 융은 수년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관찰했습니다. 부자는 가난을 갈망했고 권력자는 나약함에 굴복했으며 독립을 추구하던 자는 어느 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과인이 그 반대를 낳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강압에 대한 반응을 인지한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이를 수동적인 항복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권력을 훨씬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을 막으려 하지 않고 흐르는 방향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막히면 고여 압력을 가하고 다른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하지만 올바른 물길로 흐르면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당신 내면에도 이와 비슷한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칼융은 항상 물을 통해 사람 내면의 에너지를 설명했습니다. 물은 특정한 법칙에 따라 흐릅니다. 아래로, 공허 속으로, 열린 방향으로. 만약 당신이 그 흐름을 막으려 한다면 물은 모이지 않고 다른 출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새어나가고 소용돌이치고 만나는 모든 틈새로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끊임없이 말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할 때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기회,
결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도 다시 그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밥을 먹거나 걷거나 무언가를 볼 때조차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한 지점에 갇히는 현상입니다. 융은 이것을 리비도라고 불렀지만 성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리비도는 삶 전체에 분산된 정신적 에너지를 의미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흘러가서는 안 될 곳에 갇히게 되면 삶의 나머지 부분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당신은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 즐기던 것들이 머릿속을 갉아먹는 무언가 때문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쫓는 동안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시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앉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고 즐겁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무엇이 끝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에너지가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융의 사상에 따르면 정신 에너지는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몸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창의력, 인간관계, 일에 대한 흥미, 삶에 대한 호기심 등 모든 것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어떤 강박관념, 해결되지 않은 갈등, 놓아줄 수 없는 무언가와 같은 댐이 쌓이면 에너지가 그 댐 뒤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쌓이고 쌓여 결국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넘쳐 흐를 때 그것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분노, 피로, 공허함으로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갇혀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힘겹게 느껴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순간 당신의 심리 상태를 알려줍니다. 융은 이것을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메시지가 었죠.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놓아버리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융이 말하는 놓아버리기는 훨씬 더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 갇혀있던 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져도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바닥 전체로 퍼져나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놓아버릴 때 내면에 흩어지고 지치고 탈진한 느낌은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대체됩니다. 가벼움, 개방성, 때로는 작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말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융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종종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놓아준다는 것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삶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되찾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융은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놓아줄 수 있게 되었을 때 삶의 다른 부분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감각했던 부분들이 깨어나고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정신이 균형을 되찾은 것입니다.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한 지점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잠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을 끝까지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과 놓아주고 에너지를 되찾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댓글에 두 가지 관점을 남겨주세요. 한쪽에서는 놓아버리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놓아버리면 손해보는 거야 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댓글에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놓아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에 무언가가 옳거나 그르다는 예감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본 결과 결론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과 같았던 적이 있나요? 융에 따르면 사람 내면에는 논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지식의 층이 존재합니다. 이 층은 조용하지만 인내심 있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소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계획, 시나리오, 불안, 타인의 기대, 자신의 기대 등 모든 것이 그 목소리를 덮어버립니다. 애써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쁜 마음은 듣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칼 융은 본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을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안내자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본능은 수세기 동안 축적되고 시험되고 생존을 보장하는 것으로 입증된 지식의 조각들입니다. 몸이 알고 있었고 꿈이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직감이 무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논리는 나중에 작용했지만 본능은 훨씬 더 일찍부터 존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방에 들어섰습니다. 아무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분명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 내면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비논리적이야, 근거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느낌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근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근거는 때때로 보이는 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꿈은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융은 꿈을 무작위적인 허튼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다른 무언가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상징, 이미지, 기묘한 장면들, 이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해석하려면 먼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꿈을 기억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융은 그런 헛소리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침묵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칼 융에 따르면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계산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침묵 속으로 물러나면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아이디어, 느낌, 명확함.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결정이 있나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해왔나요? 어쩌면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문제는 생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피곤하면 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쉴 때 때로는 답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융에 따르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종종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 조용하고 불안하며 때로는 빈논리적으로 보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소리는 억지로 들을 때가 아니라 내버려 둘 때, 침묵시킬 때가 아니라 공간을 줄 때, 깎아내릴 때가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말합니다. 당신 내면의 이 지식은 결코 완전히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들리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건 겁니다.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이 있는데 뜻밖에도 아무 페이지나 펼쳐본 책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날 완전히 다른 문이 열립니다. 이런 일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셨죠? 하지만 칼 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칼 융은 이런 순간들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미를 지닌 수렴 현상 말입니다. 즉,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진다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는 무언가를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신비로운 현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자신의 삶에서 관찰해온 패턴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장 잘 알려진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 환자가 황금풍뎅이를 본 생생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융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밖에는 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딱정벌레가 있었다. 풍뎅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반짝이는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융은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연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을 생각해보세요. 인생에서 무언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친 적이 있나요? 목표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걷다 보면 표지판이나 사람,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치 터널처럼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터널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에 따르면 동시적인 순간은 억지로 집중할 때가 아니라 마음을 열었을 때 나타납니다. 고정된 목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보기는 수동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삶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 미묘한 주의력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면 눈이 멀고
놓아주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지금 주변에 있는 빨간색 물체를 세어보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세고 나면 파란색 물체는 몇 개였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할 겁니다. 마음이 빨간색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파란색은 전혀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 사람 혹은 성취에 너무 집착하면 삶이 제공하는 다른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에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융은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 이 주제에 대해 수년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파울리는 양자역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잇는 다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다리 말입니다. 이 다리는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우연의 일치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세요. 살면서 무언가를 놓아준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관계, 직업, 기대감 등을 놓아주고 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융에 따르면 의미 있는 우연을 알아차리려면 먼저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은 놓아줄 때 비로소 떠집니다. 마치 눈가리개를 걷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에 대해 잘못된 말들이 있습니다. 놓아주고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 마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결심할 수 있는 것처럼요. 융은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불편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어 기제입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어차피 난 그걸 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붙잡으려는 욕구를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는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후자가 더 건강한 것입니다. 손바닥 비유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먹을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안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써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손바닥을 펴보세요. 평평하게 펴보세요.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꽉 쥐고 있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신은 붙잡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놓아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말했던 의미입니다. 주먹을 꽉 쥐는 게 아니라 활짝 펼친 손바닥처럼 말이죠. 놓아주는 느낌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놓아주는 순간은 대개 극도의 피로감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저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벼움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가벼움이죠.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 물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은 그것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융은 사람들이 놓아줄 때 정신이 재조직되기 시작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 재조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점이 바뀌고 처음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사람,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놓아주는 것의 보상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신이 균형을 이룰 때 생겨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놓아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융에 따르면 그것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같은 패턴에 빠져들며 그것을 습관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자각이 그 선택을 가시화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놓아주는 데에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내심 말입니다. 기다리면 될 거야 와 같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면의 리듬에 대한 믿음입니다. 융은 정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 다른 차원의 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신이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빛이 비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놓아주기 힘든 무언가가 있나요? 기대, 관계, 결과, 정체성, 놓아줄 수 없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무언가 말이죠. 만약 융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것을 놓아줄 때 무엇을 잃게 되는가? 진정으로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종종 놀라울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안정감, 통제에 대한 환상,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놓아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면 삶은 억압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삶을 확장시켜줍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당신도 놓아주기 힘들어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댓글에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놓아주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꼭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보면 그 대상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콘텐츠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